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넘어 스텐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생존과 건강한 번영은 병원 문을 나선 일상의 첫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당신에게 의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심장을 지키는 일상 처방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만약 누군가 심근경색을 겪은 후에 수명을 무려 12년에서 14년이나 연장해 줄 수 있는 처방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솔깃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처방전은 병원에서 받을 수도 없고요. 약국에서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청취자님 스스로만 조제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그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시술을 받고 퇴원하시면 아, 이제 다 고쳐졌다 이렇게 안심하시거든요. 맞아요. 제일 큰 고비를 넘겼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쉽죠. 그런데 진짜 생존, 그리고 단순한 연명을 넘어선 그 건강한 번영은요. 사실 병원에 퇴원하는 그날, 일상으로 돌아온 첫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을 좀 파헤쳐보죠. 병원 문을 나선 이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웅크려 있는 대신에 어떻게 내 몸의 생존 메커니즘을 역설계해서 삶의 주도권을 다시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신 의료 가이드라인, 심장재활 워크북, 또 방대한 최신 의학 저널들을 탈탈 털어서 청취자님의 일상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아주 실용적인 생존 전략들을 해독해 볼 겁니다.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양식 개선, 그러니까 금연이나 식단, 운동 이런 것들을 약간 단순한 잔소리나 권장사항 정도로 여기기 쉽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 어떤 강력한 약물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2차 예방 효과를 냅니다. 방금 말씀하신 12년에서 14년의 수명 연장 데이터가 그걸 딱 증명해 주거든요. 이건 청취자님이 스스로에게 투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일상이라는 처방전을 쓰기 전에 우리가 매일 삼켜야 하는 그 진짜 약들의 메커니즘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저라면 약간 이런 의문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의사 선생님이 스텐트를 쫙 넣어서 막힌 배관을 완벽하게 뚫어줬는데 왜 나는 여전히 항혈소판제니 베타 차단제니 하는 약들을 막 한 움큼씩 평생 먹어야 하는 거지? 배관이 뚫렸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 배관을 뚫은 방식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좁아진 심장 혈관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스텐트라는 아주 미세한 금속망을 혈관벽에 박아 넣거든요. 금속망이요? 네. 문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금속을 외부 침입자, 그러니까 이물질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방어 기제로 피를 끈적하게 막 뭉치게 해서 그 금속을 확 덮어버리려고 하죠. 상처 났을 때 딱지 생기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게 혈관 안에서 생기면 바로 치명적인 혈전이 되는 거죠. 그럼 항혈소 판제는 혈액이 뭉치려는 이 본능적인 반응을 깍 억제해서 혈관이 다시 확 막히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그럼 베타 차단제는요? 베타 차단제 역시 심장의 박동수랑 수축력을 의도적으로 뚝 떨어뜨려 줍니다. 이제 막 큰 상처를 입고 꿰매놓은 심장 근육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피를 맑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자연스러운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해진 방어 본능을 억제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약들을 진짜 임의로 하루라도 끊는 건 엄청 위험천만한 일이겠네요? 절대 안 됩니다.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 같은 약들이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일상적인 음식이나 다른 약물이랑 충돌하면 몸속에서 엄청난 화학적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랬던 게 자몽 주스였습니다. 자몽 주스. 네, 아주 주의해야 하죠. 비타민이 풍부해서 심장에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지질 저하제인 스타틴이나 항혈소판제 먹을 때 자몽 주스 마시면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네, 그 자몽 주스 특유의 씁쓸한 맛을 내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간이랑 장에 있는 특정 소화효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마비요? 소화효소를요? 네, 원래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 효소가 약물의 일부분을 분해해서 딱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농도만 혈액으로 흘려보내거든요.
일종의 수문장 역할이죠. 아,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몽 주스가 이 수문장을 그냥 기절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해되지 않은 약물이 100% 고스란히 혈액 속으로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헉, 환자는 분명 의사가 처방한 정량 딱 한 알만 먹었는데도요? 그렇죠. 한 알만 먹었는데도 체내에서는 심각한 약물 과다 복용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육이나 간이 손상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 아주 끔찍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와, 수문장이 쓰러진 틈을 타서 약물이 확 덮치는 거네요. 약 먹을 때는 무조건 물이랑만 먹어야겠습니다. 근데 음식보다 더 무서운 게 약과 약의 충돌이더라고요. 특히 그 가슴이 쥐어짜듯 아플 때 혀 밑에 넣는 응급약 있죠. 아, 니트로글리세린 말씀이시군요. 네네, 맞아요. 그 약이 특정 약물이랑 만나면 생명을 위협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시중에서 흔히 쓰이는 발기부전 치료제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막힌 심장혈관을 아주 급격하게 팽창시켜서 피가 확 통하게 만드는 초강력 혈관 확장제거든요. 꽉 막힌 걸 순식간에 열어주는 약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실데나필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들 역시 그 작용 기전을 보면 강력한 혈관 확장 효과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이 두 약물이 몸속에서 그것도 비슷한 시간대에 만나버리면 극단적으로 쫙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물리적인 상처 못지않게 마음의 상처도 회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심리 상태 말씀이시죠? 정말 흔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셈이니까 퇴원 후에 우리 청취자님이 느끼실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거든요. 자다가 내 심장이 또 멈추면 어쩌나. 막 식은땀이 나고 두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마치 큰 교통사고를 겪고 당장 다음 날 다시 운전대를 잡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십니다.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PTSD에 가까운 상태에 놓이시거든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불안감이 그저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에 물리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인가요? 네. 뇌가 계속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 우리 몸은 지금 당장 사자와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는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대량으로 방출하죠. 아, 긴장 상태를 만드는 호르몬들이요? 맞습니다. 이 호르몬들의 주특기가 바로 전신의 혈관을 꽉 쥐어짜듯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혹 잠깐만요. 방금 전까지 약 먹어가면서 기껏 쉬게 만들어 놓은 심장을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시 채찍질해서 과로하게 안 든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불안한 마음이 진짜 물리적인 심장 발작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 호르몬 폭주를 도대체 어떻게 멈춰야 하죠?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게 실제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주 분명한 생리학적 효과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고 느리게 호흡하거나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명상은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거든요. 부교감 신경이요? 네, 부교감 신경은 아드레날린의 스위치를 탁 끄고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아, 명상에 화학적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퇴원 직후 며칠 동안 좀 우울감을 느끼는 건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애도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밥맛이 전혀 없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우울감이 2주나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계속 지속되면요? 그건 혼자서 심호흡이나 명상으로만 해결할 단계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지체 없이 심리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 같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군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할 일이 절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약물과 마음의 화학적 안정을 어느 정도 찾았다면 이제 몸의 연료, 바로 음식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체중으로 넘어가 보죠. 식이요법도 정말 할 말이 많은 분야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막 달고 짠 위안복 음식, 컴포트 푸드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과체중인 경우에는 6개월에 걸쳐서 체중의 5에서 10% 감량을 목표로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심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목표입니다. 그럼 당장 내일부터 고기랑 지방은 완전히 싹 끊어버리고 채소만 씹어먹는 극단적인 무지방 식단으로 가야 할까요?
아유, 그게 환자분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극단적인 무지방 식단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지방을 다 빼는 게 좋은 거 아니었어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방을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식단에서 지방을 100% 제거해버리면 우리 뇌는 그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미친 듯이 갈구하게 만듭니다. 고기 안 먹으니까 막 빵이나 떡, 단과자가 엄청 당기는 그 현상이요? 정확합니다. 결국 그런 걸 폭식하게 되면 혈중 중성지방이 급격히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돼서 혈관에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지방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지방의 질을 바꾸는 지중해식 식단을 아주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쥐중해식 식단이요? 삼겹살이나 버터 같은 포화지방 대신에 올리브유,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으로 연료 자체를 교체하라는 거군요. 네, 이런 건강한 불포화 지방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싹 가라앉히고요. 찌꺼기를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오히려 높여줍니다. 엔진을 뻑뻑하게 만드는 값싼 찌꺼기 기름을 빼고 엔진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최고급 윤활유로 교체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고급 윤활유로 교체한다. 이거 확 와닿네요. 그런데 식탁 위에서 제가 볼 때 지방보다 더 끔찍한 빌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혹시 소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금, 나트륨이요. 하루에 1,500에서 2,300mg 이하로 제한하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짠맛을 극도로 통제해야 하는 건가요? 짠 거 먹으면 갈증나서 물 많이 마시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심장이랑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죠? 나트륨은요, 우리 혈관 안에서 아주 미세한 스펀지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트륨 입자가 물 분자를 확 끌어당겨서 절대 놓아주지 않는 성질이 있거든요.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인다고요? 네, 짠 음식을 먹으면 그 수많은 나트륨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주변의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움켜줍니다. 그러면 닫힌 배관 시스템인 혈관 안에 당연히 물이 꽉 차오르겠죠. 헉, 피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심장이 5리터 정도의 티만 가볍게 펌프질해서 순환시키면 됐는데 나트륨 때문에 피의 양이 6리터, 7리터로 확 불어나 버린 겁니다. 혈관벽은 팽창해서 압력이 막 치솟고요. 와, 그럼 이제 막 상처 입어서 겨우 회복 중인 심장 근육이 그 무거워진 엄청난 양의 피를 뿜어내려고 비명을 지르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과로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심장 펌프 자체가 버티지 못하고 푹 퍼져버리는 현상. 그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심부전입니다. 와, 소금이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여서 결국 심장을 압사시키는 거였네요. 그래서 국물 요리나 특히 가공육, 통조림 안에 방부제 겸 맛내기 용도로 막 숨어있는 숨은 나트륨, 히든솔트를 기를 쓰고 피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숨은 나트륨이 정말 무섭죠? 이 스펀지 메커니즘을 듣고 내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체중 감량 얘기할 때 왜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지 비로소 이해가 확 갑니다. 아, 체중계의 진짜 목적을 눈치채셨군요. 네, 저는 단순히 어제 운동해서 살이 좀 빠졌나 다이어트 성과 확인하라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딱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심장질환 환자에게 체중계는 다이어트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몸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초정밀 응급경보장치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걸 확인한다고요? 네. 만약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온 뒤에 같은 옷을 입고 체중을 재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1kg이 확 늘었다거나 일주일 만에 1.5kg 이상이 갑자기 뛰었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몸은 물리적으로 하루 만에 순수 체지방을 1kg나 찌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늘어난 무게의 정체는 100% 살이 아니라 물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니까 피가 혈관에 꽉 정체되면서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폐나 발목 같은 온몸에 고이는 부종, 즉 수분 저류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체중계가 숫자 1을 더 보여주면서 지금 당신 폐에 물이 차고 있어요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랑 똑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체중이 그렇게 급증하면서 눕기만 해도 숨이 차거나 발목이 붓는다면 지체 없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는 단 3초의 그 습관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와, 청취자님, 이제 체중계는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주는 얄미운 기계가 아니라 내 심장을 지켜주는 최고의 경호원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연료를 넣고 체내 수분량까지 완벽하게 통제했다면 이제 엔진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바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안전한 움직임, 운동입니다. 네, 올바른 운동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청취자님들을 대변해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보통 식사를 아주 든든하게 하고 나면 소화도 시킬 겸 바로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요즘같이 약간 차갑고 맑은 날씨에 그 차가운 공기를 폐 깊숙이 확 마시면서 빠르게 뛰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쫙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는 건가요? 듣기에는 되게 건강한 상식이처럼 들리지만 심장 수술을 받은 분들에겐 정말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생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식후 산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딱 하면 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화장으로 몸 전체 혈액의 상당 부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갑니다. 아, 위장으로 피가 다 가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당장 걷기나 뛰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리 근육들도 나도 지금 운동해야 하니까 피를 빨리 보내달라며 아우성을 칩니다. 헉! 위장도 피를 달라고 하고 다리도 달라고 하고요? 네, 심장 입장에서는 위장으로도 피를 엄청 뿜어줘야 하고 동시에 다리 근육으로도 피를 뿜어줘야 하는 최악의 양방향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방금 수술을 마친 약해진 심장에게 철인 3종 경기를 강요하는 셈이죠. 아, 제한된 피를 두고 위장이랑 다리 근육이 막 쟁탈전을 벌이게 만들면 안 되는 거군요. 심장이 찢어지겠네요.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식후 1, 2시간 이내에는 피하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둘째, 차가운 공기는 왜 위험할까요? 차가운 공기가 우리 피부와 호흡기에 닿으면 몸의 교감신경계가 즉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추르니까요. 네,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온몸의 피부와 말초혈관들을 쫙 수축시켜버리죠. 당연히 심장으로 가는 관성동맥도 같이 쪼그라듭니다. 헉, 혈관은 좁아졌는데 심장은 추위를 이기려고 더 빨리 뛰어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산소 요구량은 확 늘어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지죠. 이 극단적인 불균형이 바로 가슴을 쥐어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재발을 유발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아주 춥거나 바람 부는 날은 무조건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시고요. 부득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스카프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칭칭 감아서 들이마시는 공기를 체온으로 데운 뒤에 폐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 얇은 스카프 한 장이 차가운 공기를 데워주는 아주 훌륭한 방패가 되는 셈이네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운동 앞뒤로 5분에서 15분씩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라는 대목도 눈에 엄청 띄거든요. 이것도 그냥 관절 풀라는 게 아니라 심장이랑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겨울철에 꽁꽁은 자동차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콱 밟으면 엔진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우리 심장도 똑같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걷거나 뛰어서 심박수를 확 올리거나 반대로 막 전력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뚝 멈춰서면 심장의 정기적 신호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이게 바로 급사를 유발하는 악성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 서서히 예열하고 또 서서히 쉬켜야 하는군요. 네,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조금이라도 가슴 통증, 어지럼증, 구역질이나 극심한 피로가 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스텐트 시술이 아니라 가슴을 직접 여는 개흉수술, 즉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은 분들이라면 운동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더 있을까요? 개흉수술은 가슴 한가운데의 흉골을 톱으로 절개했다가 다시 철사 후 단단히 묶어놓은 아주 큰 수술입니다. 이 뼈가 다시 제대로 붙고 완전히 아무는데 최소 12주가 걸리거든요. 12주면 석 달이네요. 네, 그 전에 팔을 아주 크게 휘두르는 골프나 테니스를 치거나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거나 심지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팔로 바닥을 강하게 딱 짚고 일어나는 그 단순한 행동조차도 가슴뼈를 다시 쩍 벌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체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은 약 12주간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심지어 약과 주스의 궁합까지 이렇게 심리적 원리와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왜 이런 수칙들이 만들어졌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납득이 갑니다. 이유를 알면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하지만 청취자님 입장에선요, 이해는 가는데 이 수많은 규칙을 내 바쁜 일상에 어떻게 다 끼워 맞추지? 하고 조금 압도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과학적 지침들을 시간표 단위로 싹 쪼개서 궁극의 생존 플래너, 일명 실행 계획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전 7시 눈을 딱 뜨면 화장실부터 가십시오.
소변을 비운 뒤에 매일 똑같은 얇은 옷차림으로 체중계에 오르고 혈압을 재서 수첩에 꼼꼼히 적습니다. 수분 저류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일간 아침 의식입니다. 체중계는 경보장치라고 했죠. 그 다음 8시는요? 오전 8시에는 통곡물 오트밀이나 신선한 과일 위주의 지중해식 식사를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항열 소판제나 스타틴 같은 약을 드십시오. 약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식후 운동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장과 다리가 피를 두고 싸우게 두면 안 됩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오전 10시나 아니면 완전히 끝난 오후 4시쯤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앞뒤로 5분씩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딱 20분 동안만 걷습니다.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땀은 나는 중강도 걷기가 완벽합니다. 중강도로 20분이요? 그럼 저녁 시간은 어떻게 보낼까요? 저녁 식탁에서는 국물이나 가공육을 치우고 허브나 레몬즙, 후추로 맛을 낸 저염식을 드세요. 그리고 밤 8시가 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을 씻어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치우고 숙면을 취해 심장이 쉴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와, 그렇게 매일매일 내 몸을 보살피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겠네요. 그럼 주간 단위로는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할까요? 하루 20분씩 매일 걸었다고 치면 유산소 운동이 얼추 150분이 채워지겠네요. 맞습니다. 일주일에 총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달성이 주간 목표입니다. 회복이 좀 진행되면 주 2회에서 4회 정도 물병이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면 좋은데요. 근육이 회복할 수 있게 각 세션 사이에 반드시 48시간의 휴식을 두셔야 합니다. 매일 근력 운동하면 안 되는군요. 식단은요? 식탁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진 생선을 올리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담배와 술입니다. 아, 금연과 금주. 네, 담배는 무조건 단 한 개비도 안 됩니다. 전자담배나 마리화나도 혈관을 쫙 수축시키니 절대 안 되며 간접 흡연조차 기를 쓰고 피하셔야 합니다. 음주를 하시던 분이라면 신부전이 동반된 경우 무조건 100% 완전 금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스스로 기록한 증상일지랑 혈압을 쫙 보면서 절대적인 금연을 유지한 자신을 크게 칭찬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주간 루틴입니다. 월간 계획표에서 달력이 넘어갈 때쯤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약통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약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네. 약이 떨어지기 1, 2주 전에 미리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갱신하십시오. 단 하루라도 약이 끊기는 상황은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체중은 한 달에 약 1kg 정도 무리 없이 서서히 감량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다음 외래 진료 때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미리 목록으로 작성해둡니다. 그럼 대망의 연간 계획표는요? 그렇게 1년이 되면 내 심장의 연례 성적표를 받아야 합니다. 주치의를 방문해서 심초음파, 홀터 검사,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가을이 오면 독감이나 폐렴 예방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기 걸리면 심장에 무리가 가니까요. 맞습니다. 호흡기 감염은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 진짜 치명타거든요. 그리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장기적인 심장 재활 프로그램 유지 계획, 예를 들어 페이지 프로그램 같은 걸 상의하시고 내년에는 등산이나 수영 같은 새로운 운동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야, 이렇게 시간 단위로 쪼개서 의학적 메커니즘과 함께 쭉 들으니까 심근경색 후의 삶이 막 제약과 금지로 꽉 막힌 감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동안 쉼없이 혹사당했던 내 몸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통제하고 보살필 수 있는 눈부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 같네요. 아주 정확하고 멋진 통찰이십니다. 질병은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와 두려움을 주지만요. 동시에 내 몸이 내는 작은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강제적인 지혜를 쥐어주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긴 이야기들이 단순히 의학 지식의 나열이 아님을 청취자님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병원 약을 먹는 것을 넘어서 청취자님이 매일 아침 어떤 음식을 씹어 삼킬지, 퇴근 후 소파에 누울지 아니면 운동화를 신을지 결정하는 그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곧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네, 일상이 처방전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제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도발적인 의학적 딜레마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현대 의학은 정말 마법 같잖아요. 꽉 막힌 거대한 심장의 고속도로, 즉 관상동맥은 스텐트라는 기구를 넣어서 기가 막히게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엄청난 의학의 발전이죠. 그런데 의사들이 그렇게 큰 고속도로를 뻥 뚫어놔도 심장 근육 아주 깊숙한 곳까지 막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들이 꽉 막혀버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노리플로, 그러니까 재관류 손상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무리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심장내과 의사들에게도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풀기 힘든 난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텐트로 큰 길은 시원하게 뚫었는데 정작 조직 끝에 있는 수많은 좁은 골목길로는 피가 전혀 스며들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렇다면 제가 청취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사들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그 거대한 고속도로를 열어주었다면 그 끝에 있는 좁디 좁은 수만 개의 골목길까지 맑은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매일 쓸고 닦고 청소하는 역할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그건 결코 수술실의 의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눈 지중해식 식단의 그 건강한 기름, 이마에 땀이 맺히는 20분의 걷기 운동, 스트레스 호르몬을 씻어내는 조용한 명상 같은 오직 나의 생활 양식, 나의 일상적인 선택만이 그 좁은 골목길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이 아닐까요? 청취자님, 오늘 당신의 식탁과 당신의 걸음걸이가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 그 보이지 않는 골목길들을 어떻게 눈부시게 바꾸고 있을지 한번 벅차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